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학기도 이제 시작이 되고, 저는 지금 버팔로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또 하다 보니까 우리 또 질문이 또 2개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2가지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질의는 이제 저널 퍼블리케이션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단독 논문을 써야 되느냐, 또는 이제 그 공동으로 협업된 논문을 많이 쓰는 게 좋으냐,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박사학위를 받는 겁니다. 박사학위를 받는 거는 전통적으로는 그래요. 박사학위는 혼자 논문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논문 퍼블리케이션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최소한 한두 개 정도는 좋은 저널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탑티어 저널에 한두 개 정도의 단독 논문은 있어야 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미국 테뉴어를 받기 위해서는 거의 필수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독 논문을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 테뉴어 심사를 할 때 어떻게 보냐, 같이 콜라보레이션한 건 어떻게 보느냐, 크게 2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급적이면 지도 교수들하고 썼던 논문은 안 쓰는 게 좋다. 더 이상, 다시 말해서 독립적인 학자냐 아니냐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테뉴어 심사가 들어갈 때는 지도교수와 같이 썼던 논문들은 없는 게 좋다. 다시 말해서 6년간 혹은 7년간의 테뉴어 심사 기간 동안에 그 퍼블리케이션 되는 논문에 있어서는 지도교수와 같이 쓴 논문이 없는 게 낫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같이 페이퍼를 쓰되 그 공동 저자가 누가 되는 게 제일 좋으냐?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도 교수로서 이제 뭐 논문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혹은 컬래보레이터로서 학생을 성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내가 단순하게 페이퍼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학생들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다. 라는 걸 증명하는 게 학생들과 같이 페이퍼를 쓰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논문을 이제 쓰셔야 되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인디펜던트한 학자들하고 논문을 쓸 수 있는, 그래서 본인이 이 학회 활동이나 또는 이제 다른 분야 혹은 뭐 같은 분야라도 이렇게 저변을 확대해서 내가 기존의 박사학위나 나의 그 기존의 인맥과 인디펜던트하게 그 리서치 이 팀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럼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NSF 프로포저를 쓸 수 있다든지 또는 그런 그 리서치 그룹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펀딩을 따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3가지 방향으로 테뉴어를 받기 위해서는 논문을 쓰셔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단독 한두 개 정도는 좋은 논문이 있어야 되고요. 그게 뭐 박사 과정에서 하든 또는 6년 테뉴어 심사를 6, 7년 동안에 받기 위해서 하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두 번째는 지도 학생과 같이 페이퍼를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 세 번째는 컬리그와 같이 페이퍼를 쓸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테뉴어를 받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논문 출판 관리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조합 마켓에 나가기 위한 논문은 뭐냐? 그럼 이제 그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도 교수와 같이 논문을 쓰되 자기 본인이 리딩 오서가 될 수 있는, 일저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저자가 되는 논문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단독으로 논문을 1개 정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이 포트폴리오가 어택티브하게 느껴질 수 있다. 너무 페이퍼를 많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논문을 갖다 10개를 냈는데 전부 그 코어서로 해가지고 뭐 5명, 6명씩 들어가는 그런 그 논문에 본인이 계속 5, 6저자로 들어가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좀 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름 넣기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어서 결국은 조합 마켓에 나가서 내가 나를 어떻게 디펜스 할 수 있을 것이냐를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두 번째는 저 질의가 뭐였냐면 미국 교수 직급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 교수 직급과 한국 교수 직급은 다르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제 그 미국 교수는 기본적으로 그 프라이빗 스쿨, 저기 탑 스쿨 있지 않습니까? 뭐 하버드라든지 뭐 MIT라든지 스탠포드라든지 이런 탑 스쿨이 아니면 미국은 6, 7년 내에 그 테뉴어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테뉴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시스템을 보면 어시스턴트 조교수로 이제 뽑혀가지고 어시스턴트 프로페서에서
미국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직급입니다. Assistant Professor, Associate, and Full Professor, 그냥 Professor라고 그러죠. 이 세 가지 이제 직급이 있고, 이 직급에서 이제 올라가는 게 우리가 그 직급을 올리는 그 프로모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모션을 테뉴어와 같이 가는 경우가 있고, 넌 테뉴어 프로모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교수로, 어시스턴트에서 어소시에이트로 부교수로,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올라갈 때 그 테뉴어를 보통 심사를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소시에이트 with 테뉴어가 혹은 프로모션 with 테뉴어가 일반적으로 미국 대부분의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하버드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MIT, 스탠퍼드 같은 경우에는 특출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소시에이트까지는 넌 테뉴어입니다. 그리고 10년 이상의 그 경력을 가지고 풀 프로페서로 올라갈 때 혹은 어소시에이트 하는 중간에 분리를 해서 테뉴어와 그 프로모션을 분리를 해서 테뉴어를 나중에 주는 그런 케이스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떠냐면은 한국은 지금 요 후자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요 딱 세 가지만 테뉴어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근데 그게 뭐 하여튼 기본적인 게 그런 라인이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부교수로 갈 때 테뉴어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특출난 경우, 정말 이 교수는 잡아야 된다 이럴 경우에 테뉴어를 주는 그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대학들이 좀 요즘 살 때가 한국에서는 좀 그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기본적으로 한국은 부교수는 테뉴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심사 자체가 이제 그 어시스턴트에서 어소시에이트로 갈 때 정량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논문 몇 편 뭐 이렇게 돼 있지 익스터널 리뷰를 가지지 않습니다. 익스터널 리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전 세계 예를 들면 저 수니 버팔로 같은 게 제가 있는 과에서는 우리가 보통 그 테뉴어 심사 들어갈 때 어시스턴트에서 어소시에이트로 넘어갈 때 최소 7, 8명 뭐 많게는 13명까지 해서 이제 쫙 뿌립니다. 그 이쪽 분야에 그 관련되어 있는 분야의 탑 교수들한테 뿌려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테뉴어가 너희들 학교하고 테뉴어 심사 기준에 비교해서 줄만하냐 안 하냐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익스터널 리뷰가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테뉴어 심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학교는 3명에서 5명한테 이렇게 뿌려가지고 아주 엄밀한 심사를 받기도 한데 저희들은 좀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엑스터널 리뷰 자체에 대한 부분보다는 정량화된 지표를 가지고 많이 평가를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바뀌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국제 수준의 학자로 키우기 위해서는 엄격한 외부 심사를 거쳐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논문 퀄리티에 대한 부분들도, 그러니까 저널이죠. 저널 퀄리티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그걸 가져야 될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질문이 뭐였냐면 이제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그 정교수로 올라갈 때 이제 테뉴어 부분이 나오는데, 이 정교수로 올라갈 때 이제 한국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정량 평가이기 때문에 영어로 논문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SSCI 몇 편을 내야 된다 뭐 이러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 있어서 논문을 쓰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실 이제 부교수를 하더라도 정교수로 올라가기 좀 어려운 경우도 많지만 요즘 좀 많이 강화됐다 그러는데요. 미국에 비교해 가지고는 사실 굉장히 좀 뭐 그런 면에서는 더 이렇게 컴페티티브한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질의가 이제 뭐였냐면은 미국 심리학 교수에서 부교수 자리를 임시적으로 하고 있고 이게 불안정하다 이랬는데, 이게 사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왜 부교수 자리가 임시적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지금 미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교수 자리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첫 번째 그 질의와 관련해서 논문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테뉴어 심사에 있어서는 그 카테고리를 단독 또 이제 제자와 같이 쓰는 학생과 같이 쓸 수 있는 논문, 그다음에 다른 컬리그와 같이 쓰는 논문, 그리고 이제 과에 따라서는 심리학이든 인문학이든 이런 쪽에서는 책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이 아니라 책 한 권을 쓸 수 있는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유니버시티 프레스에서 나온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카고든 시카고 유니버시티든 뭐 그 하버드 프레스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교에서 대학교 프레스에서 출판사에서 책을 한 개 낼 수 있는
그런 거를 보통 요구합니다. 6년 동안 테뉴어 심사 조건으로서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야마다 테뉴어 심사하는 게 좀 다르고요. 보통 부교수면은 테뉴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미국에서는 테뉴어를 가지면은 보통 70세 이상까지 계속 그 연구와 티칭을 유지를 하고요. 요즘은 조금 더 이제 뭐 주 재정, 주립대 교수 같은 경우는 좀 다르지만 주별로 다 다르지만 주 재정에 따라서 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요즘은 75세까지도 점점 수명이 늘어나니까 유지를 하는 경우고요. 미국에서는 왜 이렇게 70세 넘어가면 할 필요가 없냐면 이제 70세 넘어갈 경우에는 본인이 그 주 연금에 도달하게 되면 받는 돈이나 티칭을 하면서 받는 돈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그 교수직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은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운명을 달 때까지 돈이 나오니까 주연금을 통해서 그럼 그걸 가지고 본인이 이제 사회 봉사도 하면서 책을 쓰고 또 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게 더 맞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은퇴를 이제 하는 거죠. 그 이제 주연방이 아니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다른 형태의 이제 401, 403이라는 형태로 해서 이제 연금식의 연금이 아니라 이제 주식을 하는 거죠. 뭐 그런 식의 이제 그 연금 제도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그 주식이 올라야 이제 이제 나중에 은퇴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돈이 나오는 그런 식인 거죠. 사경금 같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한국하고는 미국에서 저는 이제 지금 그 미국의 연금 주에서 주는 연금 제도가 아닌 사립에 해당하는 연금 제도에 지금 들어가서 지금 받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그런 걸 자꾸 붙고 있는 중입니다. 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차이가 있다. 그런 부분도 이제 감안하시고 디테일한 거는 이제 배워 나셔가지고 좀 찾아보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다른 부분들은 또 제가 계속 좀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오늘은 또 질의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